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이 전쟁을 하려고 한 거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군이 실탄 51만 발에 수류탄까지 사용했다는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동철 심리학자, 손수호 변호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군이 실탄을 51만 발을 쐈다, 이런 기록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군 내부의 자료는 사실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5.18 당시에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이제 작성한 문건이 이번에 이제 나온 겁니다. 네. 분명히 뭐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이제 작성한 것은 아마 이제 정보 보고 형태의 그런 자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있었던 진실을 밝히는데 어느 정도 좀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실탄 외에도요, 뭐 클레이모어 이런 그 무기들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종류가 뭐 11가지 이상의 뭐 무기를 사용을 했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M16 소총 네. 외에 이제 기관총, 뭐 수류탄, 헬기, 기관총, 실탄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를 사용했다, 이런 자료들이 네. 현재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박사님, 네. 지금 당시 광주에 있었던 피터슨 목사 같은 경우에 이미 폭탄 관련 발언을 했었는데 네네. 이번에 좀 실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51만 발에 대한 이제 그 탄 흔적도 있고, 참 그 문제가 있고 탄환이 이제 발표한 적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보가 나타났는데, 이제 이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지만 현재 정보가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화되고 보충 정보가 만들어지는 구조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보충 정보가 만들어지는 구조면 사실은 이게 이제 기록화돼 있는 심리를 갖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게 진짜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현재 이게 진실로 나타나는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사회 현상에서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한 요소,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앞서서 이런 증언이 있었지만 이번에 실체적인 증거가 나타나면서 더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생길 걸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요, 지금 앞서서 미국 정보당국의 비밀 문건 내용이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런 내용과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광주를 한국의 미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미국 국방정보국에서요, 80년 6월 11일에 문건을 하나 생산해서 본국으로 이제 보냅니다. 네. 그게 2급 비밀 문서로 지금까지 분류되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됐는데요. 네.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나 한국인에게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언급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광주는 한국의 미라이다. 이 미라이라고 하는 것이 68년도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미라이가 마을 이름인데요. 네. 이 마을에서 500여 명의 양민을 학살한 그런 대표적인 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정보국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당시 상황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또한 두 번째로 해당 문서에 있는 것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동안 도대체 공수부대가 왜 광주 시민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학살했는지, 왜 그렇게 강경진압에 나섰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이유가 없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답 중에 하나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한국군이 잔인하게 처리했던 것은 군부 실세였던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들이 베트남전에서 실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런 네. 걸 볼 때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처리했는가 하는 점에 대한 그 짐작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게임 플랜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이거 그동안 짐작이었는데요.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과정에서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또 광주에서의 학살을 사실상 만들어낸 거 아니냐, 유도한 거 아니냐라는 네. 짐작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뚜렷한 증거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2급 비밀 문서를 통해서 그런 짐작들이 사실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박사님, 네. 지금 변호사님이 네. 얘기를 한 그 문건 내용을 보면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베트남에서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주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진압을 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미국 정부에서 분석을 한 부분들이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인간이 비슷한 상황을 갖고 있겠지만은 네. 자, 경험 학습이라고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전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습 체계가 사실 경험 학습으로 많이 이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베트남에서도 이제 미라이 마을에 이제 그 양민을 학살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본인이 이제 그 극도의 긴장감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만약에 생긴다면 과거의 이런 경험들을 자기의 경험으로 확증된 심리, 그러니까 이제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해답을 찾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거에 따른 어떤 경험들이 학습 효과를 발휘를 시켜서 결국은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은 어처구니 없는 분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교수님, 지금 미국에서 공개된 그 문건을 보면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군이 과잉 반응을 보였고 이게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게임 플랜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 의도가 있었던 거다. 뭐 일부러 이렇게 움직임이 있도록 뭐 조직을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미국의 그 국방정보국에서 이제 처음에 초반에 이제 이야기한 것을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5월 17일 광주에 이제 처음에 이제 배치된 그 제7 공수여단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그렇게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이제 진압을 하거나 시민들을 갖다 공격하는 그런 식의 이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뭐 전두환의 그 게임 플랜에 의해 가지고 아마 그 군인들이 이제 과잉 반응을 보인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시민들의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서로 결국 서로 간에 이제 자극이 상승이 되는 겁니다. 물론 군인들 같은 경우는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이제 총격을 가했다 이렇게 이제 하지만 또 시민들 같은 경우도 이제 군에서 그렇게 무장을 하고 이제 시민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제 지금 자극을 하면서 점점 그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준비들이 상승되고 있는 그 과정들을 아마 보고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변호사님 결국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당시 군의 작전 배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좀 강화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사실상 만들어냈고 또 권력을 이제 그 찬탈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죠. 추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또 다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번에 그 2급 비밀 문서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군이 점령군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마치 광주 시민을 외국인처럼 다뤘다. 그리고 또 당시 전라남도를 별개의 집단으로 간주하면서 별개의 집단으로 계엄사령부가 간주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어떤 집권 계획의 일환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런 주장들의 힘이 좀 실리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과거는 어땠는지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1989년 청문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시계통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권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 판단에 따라 조용히 하세요. 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한 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예전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이걸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당시 발포는 지휘관의 그 사태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은 상관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자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일선 지휘관들이 상황을 판단을 해서 자신들을 지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제 그게 응한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네. 이거는 어떤 뭐 특별한 어떤 뭐 조치라기보단 뭐 일반인들도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위에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제 군대가 지시와 어떤 명령 그런 어떤 전달 체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명령을 내려 가지고 이제 일선에서 행동을 한 뭐 이런 걸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일선의 지휘관들이 당시의 급박한 상황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감안해서 일선의 지휘관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도록 이제 명령을 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책임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변호사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아주 오래전에 그런 영상의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는 회고록도 이제 발간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권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자위권 행사 요건에 딱 들어맞는 경우다라고 하면서 당시 공수부대원들의 시민에 대한 그런 그 사격이 정당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요. 자위권 관련해서 또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위권이 상급자가 부여하는 권한이 아니다. 즉 당시 계엄 사령관이 부여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의 그런 그 권력자였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내렸던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군인 스스로 가지는 생존권 방어의 권리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자, 박사님. 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자신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그렇죠. 거리를 두고 얘기하는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보통 이제 이럴 때는 저희들이 이제 자기 편향 심리에 좀 치우쳐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보통 사람이 이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확장된 심리를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말이 맞다라고 해서 계속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사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맞다라고 더 부추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네. 이렇다 보면 본인의 생각도 맞고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 일들은 합리화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런 심리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조사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조사를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 발언 내용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13대 국회의 청문회와 장기간의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12.12, 5.17, 5.18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을 한 바 있고 검찰도 이에 의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지난 1995년 당시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그동안 뭐 청문회라든가 검찰 조사가 계속 있긴 했는데 왜 아직까지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나? 그게 의문이긴 해요. 네, 일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가 국회의원들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근본적인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고요. 또 검찰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 결과 기소되어서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하지만 당시에요. 검찰에서 원래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그 후에 이제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자 입장을 극적으로 바꾸어서 결국은 이제 그 수사를 하고 기소했는데요. 당시의 분위기를 볼 때 수사가 과연 성역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과거 계엄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자, 이런 계엄령이란 말이 과거에만 나온 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최근에도요, 거리에서 이 계엄령을 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상계엄령 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찰이 지난 1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수님, 무슨 내용인가요? 네, 이 집회 자체는 지난 1월 달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 내용 중에 계엄령을 선포를 하라, 군대여 일어나라, 이런 식의 이제 주장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군 인권센터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인권연대에서요? 예, 군 인권연대에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 3월 24일에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경찰에 이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22일 이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은 경찰에서는 상당히 이제 기초적인 자료들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요, 당시에 실제로 어떤 발언을 했던 건지 지금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상계엄령 발동이라고 사료됩니다. 국가의 거의 모든 서브 시스템이 종북 간첩단에 의해 장악되어 있습니다. 네, 박사님, 네. 계엄령을 선포해라. 사실 이런 발언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발언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이제 무서운 발언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발언인데 이제 너무 쉽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에 좀 아쉬움들이 좀 큰데요. 보통 이제 그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제 어떤 특정된 사건이라든지 특정된 일들을 자신의 업적으로 느끼거나 아니면 그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업적으로 느낀다면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 네. 이런 문제 때문에 강한 자신감이 발동이 되고 이 자신감이 그때 그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일들이 머릿속에 아주 오랫동안 각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렇게 외치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뭐 개인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는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뭐 계엄령을 선포해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 내란을 선동했다 이렇게 볼 소지가 있는 건가요? 사실 계엄령 자체는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헌법상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회가 그 계엄령 선포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효력을 이제 뒤집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따라서 계엄령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란 선동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것 중에 군대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내란 선동의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내란 선동이라는 게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즉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 국토 참전이나 국헌 문란에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게, 목적이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또 네. 그러한 내란 선동 역시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수사 결과 과연 기소까지 될 것인지 여부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이게 1월에 검찰 고발을 한 건데 7달이 지나서 뭐 경찰이 이 고발건을 다시 들여다본다 이러면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고발한 시점이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지금에서 이제 다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거냐, 뭐 이런 거죠. 경찰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기초 자료를 조사하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다, 뭐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 이 내란 선동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자극을 줘가지고 정당한 판단을 잃게 해서 사실 내란이라고 하는 국가를 전복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결의하는 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구체적인 어떤 조직들이 있고 어떤 행동들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행동이라든지 준비 계획, 뭐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문서 이런 것들을 수집할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것에 기초 자료 수사를 하는데 너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지 않냐, 이런 지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갑의 횡포 소식입니다. 흰머리를 염색하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라면서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었던 이동우 전 롯데월드 대표의 갑질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다짜고짜 강 씨를 찾아온 롯데 임원은 금전적인 보상을 할 테니 취재를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점의 청소 상태나 복장 불량을 이유로 조직 대기를 남발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네, 흰머리를 염색하라고 강요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 보도에 앞서서요 롯데월드 측에서 돈으로 이 제보자를 좀 만나서요 이 제보 내용을 무마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보도에 따르면은 롯데의 뭐 상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임원인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찾아와서 원하는 돈을 줄 테니 그 보도에 응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의 이제 부탁을 하고 여기에다 이제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이미 취재를 담당한 기자들과 이미 뭐 의견 조율을 마쳤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론까지도 지금 끌어들인 그게 상당히 이제 문제된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동우 전 롯데월드 대표의 갑질 횡포가 더 논란이 되는 건 다음에 보실 내용 때문입니다. 잇따른 제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오시고 나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매장 실적부터 해서 그걸 달달달 다 외워서 달마다 외워서 방문을 하셨는데 그거를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아예 죽는 날이고요. 근데 폐기가 하나가 없어졌어요. CCTV를 돌려보는 거예요. 굉장히 그때 혼을 많이 왜 먹었냐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여직원들이 가서 꼭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야 되고 사장님 얼굴이 이렇게 캐리커처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서명 사인을 받아 사인해달라고 그래요. 마치 연예인인 것처럼. 네, 이동우 전 대표는 지금은 하이마트 사장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들어보신 것처럼 사장 방문 대비 매뉴얼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롯데월드에서 했던 그런 갑질에 이어서 자리를 옮기는 하이마트 사장으로 있으면서도 그러한 행동들을 했는데요. 직원들이 사실은 이 사장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라, 어떻게 응대해라라고 하는 네. 것이 다 정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 역시 이른바 갑질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박사님, 네. 꼭 마시는 물의 종류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여직원들이 뭐 사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물론 그 주변에서 과잉 충성을 해서 일어난 그렇죠.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뿌리가 박힐 아주 뿌리가 오래 묵은 정말 그런 갑질의 정말 전형적인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면 지금 매뉴얼까지 만들어져 있고 임원이 직원들에게 압박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져 있거든요. 자, 이런 네. 것들은 직접적인 갑질이 아니고 한 다리 건너 있는 과잉 충성에 대한 모습도 같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뿌리 깊은 갑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더해서요. 뭐 청소나 복장이 불량하다 그래서 아무 일도 주지 않는 보직 대기를 남발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까? 이거 법 위반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이런 징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리 절차나 이제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은 이제 생략하고 단지 이제 사장의 말 한마디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한 달 동안 보직 대기를 하면서 뭐 반성문을 써야 되는 이런 일을 받았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것이 분명히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실제로 직장에서 이렇게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 실질적으로 어디에 가서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다면 노동조합 내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와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네. 부당 노동행위다라고 말하면서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면 네. 지방노동위원회 또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구제에 관련된 판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한 그 절차가 가장 수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갑의 횡포 논란이 사라져야겠지만 혹시라도 피해를 당하시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절차를 이용하라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